국권 회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안창호가 일본 헌병대에 구속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울린 이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저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안창호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설마 같은 집안일까요? 순웅 안씨이긴 하지만 같은 집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웅 안씨입니다. 맞아요. 사실 안창호는요 안중근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사문학교를 설립해 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안중근은요 바로 이 진남포를 방문한 안창호의 연설. 그 연설을 안중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은 이따금 안창호와 시국을 논하며 가깝게 지냈죠. 이런 연결고리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얼빈 의거가 발생하자 안중근의 주변 인물을 탈탈 털었겠죠, 일제가. 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안창호가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곧바로 평양에 있는 안창호를 체포해서 용산 헌병대에 구금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다행히 얼마 안 있어 안창호와 애국지사들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렇게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귀국한 지 3년여 만에 안창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뒤 1911년 9월 미국으로 돌아간 33살의 안창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맘때 안창호는 이 일에 두 발 벗고 나섰는데요. 안창호가 강조한 이 일은요. 훗날 그의 말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며칠 후에는 피 흘리는 이에게 절하겠소마는 오늘은 돈 바치는 이에게 절하겠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독립운동을 위해 피 흘리며 무장투쟁할 이들에게 감사하며 절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은 당장은 독립운동을 위해 돈을 보태는 이에게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독립운동할 때 너무 돈이. 중요하죠. 그럼요. 그러면서 안창호는요. 이 독립운동에 쓰일 자금,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국민의무금이라 불리는 일종의 세금을 거두려고 한 겁니다. 당시 미주 한인들의 경우 매년 5달러,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매년 1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매년 100만 원. 네, 매년 100만 원을. 안창호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 미주에 있는 국립협회는요. 미국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인국민회는 하와이, 만주, 시베리아 그리고 북미에 4개 지방 총회를 갖추고 있게 되고요. 그 아래 많은 지방회를 거느리는 해외 한인들의 준정부와 같은 이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대한인국민회가 해외 한인을 보호하는 임시정부의 역할을 자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는요. 오늘날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하듯이 국민의무금이란 제도로 해외 한국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한 겁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며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안창호. 그가 미국에서 다시 활동한 지도 어느덧 7년 반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9년 4월 5일 41살의 안창호는 또 한 번 부랴부랴 짐 가방을 싸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의 해결사이자 슈퍼맨인 안창호를 급히 찾는 곳이 있었거든요. 자, 그곳이 대체 어디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와. 안창호가
미국을 떠나기 약 한 달 전 조국에서 독립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팡 터져 나왔거든요. 바로 3.1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일제 탄압에 지쳐가던 국내 독립운동가들은요, 조국으로부터 불어온 저항의 바람에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으로 달궈진 한국인들의 의지를 이어나가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안창호에게 수립 과정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안창호를 부른 이들은요, 상하이에 도착한 안창호에게 대뜸 이 역할을 맡깁니다. 내무총장 안창호. 내무총장은요,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임시정부 사람들은요, 행동력 있고 자금 동원력까지 있는 안창호가 적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 이승만이었지만 미주에서 부임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무총장 안창호가 국무총리 대리를 맡게 되면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질적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때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 됐던 안창호의 심경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와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되게 또 부담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할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사실 선뜻 받기가 맞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창호는 한번 결심하면 어떻게 한다? 한다. 한다. 안창호는요, 드디어 독립운동가들이 한데 힘을 모아 독립전쟁을 펼칠 수 있겠다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 안창호가 마주한 현실은요, 아이고, 혼란 그 자체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뿐만 아니고요, 두 곳에 더 있었던 겁니다. 먼저 러시아에는 대한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핵심 인물은 이동이었습니다. 또 국내에는 한성정부라는 이름으로 수반은 독립운동가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에 임시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리더 또한 제각각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낀 거는 사실 3.1 운동 이전부터의 한국인들의 바람이었어요. 독립운동을 총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7에서 8 정도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그렇지만요. 이런 실질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고 기반을 갖춘 정부가 바로 이 새 정부였던 것이죠.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똘똘 뭉쳐 일제 대항해야 할 이때 오히려 민족끼리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커다란 문제에 직면한 거죠. 우리도 여기서 만약에 반장 인정 안 하고 나도 반장이야 여기도 반장이야 하면은 계속 HTX가 안 갈 것 같아요. 화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라와 민족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어떤 난관에 가로막혀도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슈퍼맨 안창호. 안창호는요, 흩어진 세계 임시정부를 하나로 대통합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통합할 경우 통합된 임시정부의 수장은 누구로 세울 것인지, 또 임시정부의 위치는 어디로 정할 것인지. 건지. 와, 이거 뭐 수많은 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슈퍼맨 안창호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조금 더 일제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한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블라디보스크는 너무 추워요. 그럼 남은 게 상하이 임시정부. 그럼 여기로 모이실까요? 하면 받아들여 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죠? 자, 이때 우리의 안창호 고심을 거듭하다 모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이다. 당시 일제는요, 한반도를 13개의 도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 정부는 당시 13개의 도를 대표하는 20여 명의 독립운동가와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안창호는 한성 정부가 더 정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와 러시아의 임시정부를 없애고 한성정부를 계승해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않죠. 지금 속한 조직이 상하이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게 상해까지 갔는데 그렇죠. 거기에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그렇죠. 진짜 독립이 먼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러시아에 기반을 둔 대한국민의회 쪽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막무가내로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한국민의회에서는요, 내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러면서 대한국민의회 측이 통합에 반대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안창호 또다시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대한국민의회의 실질적 리더 이동희를 설득해 보기로 한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설득의 설득 끝에 안창호는요, 새로운 통합 임시정부의 2인자 자리인 국무총리에 누구를 참여시키게 된다? 이동희를 참여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임시정부 수반은 대통령 이승만, 두 번째로 높은 국무총리는 이동희가 앉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회를 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성공한 안창호는요, 합동 취임식을 치르는 것으로 세계의 임시정부는 대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32년 4월 29일 안창호가 일제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왜요? 자, 안창호가 긴급 체포된 이유는요, 바로 이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요? 맞습니다. 안창호가 체포된 당일 오전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가 한창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장 무대 가까이 접근한 윤봉길이 수통에 장치한 폭탄을 내던진 겁니다. 이날의 의거로 상하이 침공의 주역인 일본군 지휘관들과 주요 요인들에게 큰 사상을 입혔습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와 안창호 선생님이 뭐 연관이 있나요? 사실 안창호가 체포된 건요, 정말 우연히 겹친 거예요. 어떤? 일제는요, 윤봉길 배후에 상하이 한인회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여러분들, 윤봉길 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은 딱 누가 떠오릅니까? 김구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자, 그런데요, 당시 김구는 상하이 한인 회장을 그만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일제 경찰은요, 현임 회장이었던 이유피를 체포하러 갑니다. 일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그 이유필이 외출을 했네. 네. 없는 거예요, 집에. 그렇게 외출한 이유필의 빈 집에서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 집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안창호였습니다. 왜 갔죠? 안창호는요, 소년 독립운동단체에 속해 있던 그 이유필 아들에게 체육대회 경비를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유필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안창호가 운 나쁘게도 붙잡히게 된 겁니다.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전원을 김구 선생님이 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은 그 전원을 받기 전에 집을 나섰기 때문에요. 전화지 못했었고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막 사상되고 하니까 프랑스 조계 당국이 안창호 선생님을 당시 그 상하이에 있는 일본군 헌병대로 바로 그냥 송치를 해버립니다. 넘어갔을 때 일본인들은 안창호라는 거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우연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와. 그렇게 1932년 6월 54살의 안창호는 경성에 있는 경기도 경찰부로 호송돼 유치장에 수감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일제 경찰에게 6차례에 걸친 긴 취조를 받은 안창호는요. 1932년 12월 일제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안창호는 예정보다 1년 4개월 가량 빠른 1935년 2월 출소합니다. 바로 일왕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제가 수감자들에게 특별 감형을 내린 겁니다. 이후 안창호는요, 일제의 매서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석방된 지 불과 2년여 만인 1937년 6월 안창호가 또다시 일제 경찰에게 끌려갑니다. 왜요? 산속에 가 있는데. 일본은 이제 이때쯤이면은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조선에서에 일어나는 모든 민족 운동을 전부 다 말살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동우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또 다른 민족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조짐이다. 그러면 안창호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해서 일으킨 사건이 동우회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안창호는 59살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두 번째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때 수감된 안창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와. 못 보겠어. 와. 와, 너무 달라요. 아까 그때는 밝고 막 뭔가 힘이 넘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만 해도 뭔가 딱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 힘이 많이 좀 없으신 느낌. 일제 가혹한 신문과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그 혹독한 겨울을 겪으면서 안창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안창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슬퍼하지 마라.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나는 죽으려니와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니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일본은 자기 힘에 지나치는 전쟁을 시작했으니 필경 이 전쟁으로 패망한다. 어떤 곤란이 있더라도 인내하라. 슬퍼하지 마라. 1937년 12월 24일 안창호는 목숨이 경각에 달할 정도로 위독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일제가요,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 안창호를 입원시킵니다. 소장님. 네. 제가 생각하는 일제는 안창호 선생님 아프다고 해서 뭐 병원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봐주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원래 이제 일제가 사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요, 옥중 순국하는 일이었습니다. 옥에서 죽으면은 영웅적인 죽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옥에서 돌아가실까봐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수십일 동안 병원 침대 위에서 사투를 벌이던 안창호가 성큼 다가온 마지막을 느끼면서 가까스로 남긴 그 말이었습니다. 안창호는 눈앞에 닥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는 민족이 일제에게 당할 괴로움을 더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약 3개월이 채 안 된 1938년 3월 9일 밤 11시경 정신을 잃은 안창호는 결국 다음 날 자정 무렵
6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제 한 몸 다 바쳐 투신하는 일만 생각하지만 안창호는 정성스레 오렌지를 따고 내 집 앞마당을 정돈하는 일부터 애국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은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